2차 고위급 접촉은 시작됐습니다마는 북한 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북한군 잠수함이 70% 정도 기지를 이탈했고요. 포병이 2배가량 증강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의 휴전선 일대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잠수함 포병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잠수함이 70%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 잠수함 한 7, 80적, 연어급, 로미오급에서 한 7, 80적 예상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 40여 척 이상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제 크게 보면 북한 잠수함 전력은 동해 한 70% 있습니다. 동해 원산 앞에 마양도 잠수함, 대표적인 잠수함 기지가 있고요. 예. 서해는 이제 비파곳이 있어요. 비파곳, 서해는 아무래도 이제 해저가 수심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잠수함 기동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30%,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실크홈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많이 배치해 놓고 있고, 동해는 이 굉장히 수심이 있고 이 강대국들도 동해가 잠수함 움직임이 제일 많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70% 이상이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워치콘2로 격상을 했다라는 것은 감시 자산이 굉장히 증대되고 인력도 증대되고 감시도 증대되고, 우리 이지스함도 모처에 이미 배치돼 있고, 우리 이지스함에 이제 탐지 능력은 1000km 이상 되는 걸 노출됐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첫 번째 측면 그런 데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숨었다라는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은 어떤 위력 시위겠죠. 이번 자기들도 이제 이 긴장도를 극도로 높이기 위한 이걸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북한이 항상 대화 패턴은 한반도 긴장 지수를 극도로 높입니다. 극도로 높인 다음에 바로 대화를 하고 해서 지금 어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위력 시위 아니겠냐. 포병 전력도 2배 이상 전방 지역에, 북측 전방 지역에 좀 배치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포병 전력이 어디 쪽이 주로 전 전선에 걸쳐서 배치됐는지 이걸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군당군 이미 다 파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들이 일반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면, 북한군이 전선 지역이라고 하면은 한 70%가, 보병의 70%가 있는데, 우리 측 동해안부터 해가면 북한군 1군단, 그 다음에 우리 측 화천 중동부 전선에 대응하는 게 북한군 5군단, 이번에 목함질에 도발을 한 것이 북한군 2군단, 그 다음에 서부전선 북한군 4군단이죠. 근데 이 4개 군단이고, 그 후방에 이른바 폭풍군단이라고 칭하는 이제 11군단 특수전부대들가 있죠. 그리고 각 군단 내에는 이제 경보병 여단이 있고요. 경보병 여단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사단급에는 경보병 대대. 이거는 이제 소위 군사용어로 하면 종신거리가 짧고, 그러니까 빠른 공격, 말 그대로 보병, 무장 능력을 짧게 해서 빠른 침투 능력을 해서 특수전부대들이 이렇게 북한군의 현황인데, 북한 전방의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포가 그 2배 이상 화력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봐서는 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잠수함이 이제 50여 척이 기지 이탈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이탈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6.25 전쟁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심각성을 갖고 대변인이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굉장히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실 거예요. 우리 함이 지금 을지프리던 가디언 훈련도 있고 했고, 우리 다산도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도 전력 대비를 상당히 강화해 놓은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모든 언론에서 그저께죠 보도가 나왔지만, 처음 한미 공동으로 국지전 도발 계획이 미 프로세싱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최윤희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이 통화해서 그 공조 체제를 이걸 실제 가동한다라는 차원에서 워치콘2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가장 무서운 전력이 우리 동두천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이라 그래서 포병 규모는 병사들은 한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이 부대의 임무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다련장포에 대비한 사전 억제 능력을 가진 부대인데, 포병 병력이 2,000명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화기는 우리의 군단하기보다 그 위력이 셉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 수가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그 평택으로 내려가지만은 그 210 화력여단은 그냥 주둔하는 거로 이게 굉장히 억제력에 북한군 지금 포병들이 억제하는 거에 굉장히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군이 저렇게 한다 해서 우리는 무방부 상태에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보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도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지상전력, 북한 지상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찰을 충분히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 잠수함 전력을 뭐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많이 보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봤지만 잠수함을 완전히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70%가 어디로 가는지 정찰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잠수함 모든 전 세계가 군비 증강을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지만 북한 잠수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인데 3일 내지 5일 이상을 자막 능력이 없습니다. 자막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탐지를 할 수 있죠. 지금 일제히 어제 사라졌을 때니까 어디론가 우리가 이제 서해 NLL이라는 거 동해는 우리 해군에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감시 능력이 있으니까 예. 우리로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그물망을 쳤다라는 개념 하에 이 감시 전력 자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감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탐지 전력을 뭐 증강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해군 같은 게 뭐 소나 장비가 우리가 급격히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이 있고 이미 평소에도 우리가 이게 지금 언론에 이게 노출됐다 국방부가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24시간 북한의 동해 마양도 잠수함 기지하고 서해 비파고 잠수함 기지에 대해서 24시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기지 내에서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워치콘 2 단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시 장비가 있습니다. 백두 금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상 신호 잡아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음성 신호 잡아내는 게 있고 실제 감청하는 능력 있고 곳곳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좀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2008년도 김정일 6.5 소리 놔둬서 국제사회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언론에 다 노출된 얘기니까 그때 우리가 2개를 감청을 해요. 장군님 자나 아주 자나.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위력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이 무방비로 놓는다라고까지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없겠죠. 무방비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3일에서 5일 잠영할 수 있다면 그 사이에 어떤 도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거고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쨌건 탐지를 근데 그 능력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해 바다나 동해 바다에 휴전선처럼 이렇게 철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NLL을 우리가 선언을 해놨습니까? 이쪽에서 지금 탐지를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A라는 예를 들면 로미오급 잠수함이 있다라고 쳤을 때 마양도 기지를 나와서 숨었어요. 숨었는데 이제 위성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영해에 들어올 때는 탐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안함 때는 못했지 않습니까? 뭐 그 외에 많이 이제 좀 예. 전력 증강이 됐겠죠. 어쨌든 뭐 70% 이탈률에 평소에 10배 이탈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 대비 태세를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고위급 접촉이 재개가 됐는데 우리 시간으로 3시 반입니다. 이게 북한하고 시차를 좀 고려해야 되는 건가요? 어제 좀 일부 언론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6시 반에 만난다 해서 좀 회담이 늦어지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고 보니까 8월 15일부터 평양이 시간을 30분 늦췄지 않습니까? 예. 평양 표준 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평양 시각으로 보면은 6시죠. 오늘도 좀 사실은 왜 당초 6시, 3시로 했는데 왜 늦어졌을까라고 했는데 정확히 우리 시각으로 3시 반에 2차 접촉을 시작했어요. 평양 표준 시로 보면 3시죠. 이런 부분에 이제 좀 해프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 시간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뭐 그것도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통은 회담을 잘 해 나가자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타결되기 어려운 회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뭐 그냥 어느 정도도 아니고 우리 국방부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잠수함이 없어지고 포병을 2배 증강시키고 이걸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화전 양동작 전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라는 국가가 지금 지구상이 생겨나면서 소위 국제 신용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신용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좋은 일로 국제사회에서 조명을 받은 적도 더더구나 단 한 차례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자기들이 먼저 이번 회담을 하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두 차례나 이렇게 통지문을 보내서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밤새 잘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야식도 먹었다라고 하고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어떤 뭐 큰 결과물이 나올 거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새벽에 민경욱 대변인 발표 보면은 조율 중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 2차 접촉이 시작될 무렵에 이제 저런 군사 행동을 또 감행하니까 역시 우리가 설령 이번에 뭔가 합의를 한다 그래도 항상 그동안 깨는 건 북한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좀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좀 비관적으로 좀 봐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게 폭넓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큰 뭐 전쟁을 하거나 할 때도 협상은 늘 했고 이어져 왔습니다. 좀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74년도부터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데 극에 달했을 때 렉둑도와 헨리 키신저가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는 와중에서 전쟁이 굉장히 극도로 하고 심기전 양쪽의 심리전이 극에 달하고 해대도 어떤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데 북측이 저런 위협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24시간 군은 대비하는 와중에서도 판문점이라는 이 전략적 공간에서 최고위급 인사들이 아마 남북관계사에 있어서 연영묵 91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에 남북기본합의서 할 때 이후에 가장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서 맞대고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려 장장 10시간을 했고 또 한다는 거는 너무 비관도 낙관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지금 이번 회담에서 제일 먼저 관철시켜야 되는 것은 대북 방송을 일단 중단시켜야 되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그걸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이 이번 회담의 지상 목표인 확성기 방송 중단이 관철되지 않는다 이번 회담에서 그러면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추가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전 단계로 좀 두 가지 상황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저런 위협적인 태도가 북한이 전선적인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게 또 진돗개나 가장 군사적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급격한 일단은 지금 긴장도를 낮춰야 되니까요. 이거는 북한이 중전시 상태를 해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과거형이 될까 물론 과거형이라서 지나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겠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확성기 이거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김정은 치르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김정은 제1비서가 올 신년사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를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만들겠다. 이걸 북한 전역에서 이거 행사 준비를 하는데 실제 행사 준비를 하는 주체는 북한군 병사들입니다. 발이 묶여 있다는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먼저 이번 회담을 열자. 가장 큰 거는 이 내부 확성기 부분은 어느 정도 북한이 겁을 내냐면 엊그저께 외교부 북한 외무성 성명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도를 말살시키려는 술책이다. 북한 나름대로 사회주의 규범대로 살아왔는데 사상무장이 잘 돼 있는 젊은이들이 전방에 있는데 자기들이 살아온 사고방식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대북방송 볼 땐 체제존엄에 대해 최고존엄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적 언급은 안 한 거로 이렇게 취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아이돌 스타들의 노래 이런 거 감수성이 풍부한 19살, 20살 북한의 청년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심리적 동요가 오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겁을 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휴가도 가고 순환근무도 가요. 순환근무도 가니까 북한 후방부에 자기 고향집에 가면 내가 전방 근무해 보니까 남조선에서 이런 노래가 들려오더라. 그 과거 사례도 있었어요. 2011년 전에 흥얼흥얼 대고 사상 문제 얘기하면은 막 욕하고 음악 틀어주면 그늘 밑에 가가지고 가만히 음악 듣고 있고 이렇게 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대북 방송은 북한이 제일 예. 겁을 내는 것 중에 하나죠. 어제도 이제 장시간 마라톤 협상이 열리고 뭐 조율 중이라고 이제 전해졌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가장 그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은 조율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예. 큰 컨센서스는 마련됐는데 컨텐츠 중에 뭔가 작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난항이 있으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 중이라는 말을 썼고 그 전에 어젯밤 상황을 보면은 당초 회담이 끝나면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발표를 한다라고 했다가 그 김관진 안보실장으로 격상이 됐어요. 그럼 이게 주체를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영역 남북교류 뭐 이산가족 찾기 이렇게 한정이 됐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격상이 됐다고 한 건 군사 안보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했죠. 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실제 회담이 걸렬됐다. 이 김관진 안보실장도 60 중반이고 김양건은 72로 알고 있고 그 황병선은 6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적지 않은 인사들이거든요. 10시간 회담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미 박차고 나왔겠죠. 뭔가 결렬이 됐겠죠. 그런데 회담의 끈을 이렇게 이어간다고 볼 때 다른 전문가들도 똑같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2차 회담을 한다라는 위해서는 뭔가 거기서 지금 쉽게 예단할 수 없겠지만 뭔가 논의되고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는 거죠. 정회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뭔가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차례 그 수석 고위급 인사들끼리 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는 인사들끼리 비록 야식이지만은 밥을 같이 먹을 리 있겠습니까? 커피도 먹고 얼굴 맞대고 같이 먹었답니까? 뭐 그렇게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성과가 나오려면 제일 기본 그 전제들인 확성기 방송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그 부분이 풀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어떤 수준의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수준의 것이 일단은 될 수 있다. 과거의 두 가지 전례로 봐야 되겠죠. 일단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측으로 하여금 우리가 요구하는 걸 이렇게 해주면은 일시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가능하고요. 예. 근데 과거에 1.1 사태 났을 때 그 1.1 사태가 청와대를 기습하려다가 이제 붙잡힌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민무무력부의 전신이 민족보위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남 정책을 숙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죠. 평양 당국의 그때 김일성 주석이 한 얘기가 망동분자라는 말을 씁니다. 망동분자들이 군사적 모험을 자기 멋대로 감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북한의 행태로 봐서는 자기들이 이런 회담에서 얻을 게 더 많다라고 판단하면은 목심 도발이나 이런 포격 도발은 그것은 평양의 승인을 안 받고 이 일부 지휘관이 개인적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오리발 작전을 할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죠. 과거 김영철 패턴을 총장이 그런데 본다는. 어제 그제 기자회견 외신까지 다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아니요. 이렇게 근데 그 김영철 총정찰국장이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2004년도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설악산 켄싱턴에서 열려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주 의제가 확성기 없애자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 차석대 평가로 참석을 합니다. 김영철이.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없어진 거는 3차, 4차 회담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없어집니다. 그 성과를 통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승승하면서 그래서 2010년도 연평도 천안함 그 도발을 기획한 인물로 지목이 되고요.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승승장구를 했는데 백두혈통 당 핵심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우리
쪽에 대한 위협이 다 없어졌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느닷없이 11년 만에 다시 대북 방송을 우리는 원점 타격이나 그동안 이제 관습적으로 저것들 전혀 북측 인사로부터는 생각지도 못했던 카드를 들이밀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역순이 가능하죠. 이거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11년 만에 당시 등장을 했느냐? 이게 지금 대북 전문가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철. 북한에는 핵실세라는 말이 없고요. 측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현지 지도를 수행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느냐. 과거에 오늘까지 수행을 현지 지도를 수행을 열 몇 번 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도 실제 김정은 체제도에서 그런 일이 있고 아버지는 김정은 체제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지금 실제 제가 취재한 부분은 당시 협상에 참석했던 예비역 인사들의 종합을 들어본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남 도발의 선봉을 김영철부터 시작돼서 북한군 2군 단장인 김상용, 그 밑에 이 북한군 6사단이 있고 15사단, 목함질에 터진 지역이 북한군이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영철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네.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요. 지금 재개된 고위급 접촉에 북한군의 이런 움직임,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것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앞서서라도 어떤 기싸움이고 위력 시위이고 어떤 회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전망들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대비 태세를 하고 이제 사실 워치콘 2 격상이 3에서 2가 둘 다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건 북한군으로서는 굉장히 과거에도 위협적인거든요. 우리가 감시 체계가 더 발달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압 외교를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북한군 입장에서도 북한군은 항상 우리가 훈련하면 자체 동원을 합니다. 북한군에 동원한다라는 거는 북한의 일상생활이 깨진다라는 의미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늘 을지연습 훈련하지 마라라는 속내가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지뢰도발 사과, 그리고 이제 북한이 요구할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문구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지만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보면 정말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오솔길이 아니라 대통로를 만들어가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로가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제1비서도 신년사 대통로란 단어를 썼어요. 충분히 이제 폭넓은 의제 중에 그런 의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의제가 필요하겠죠. 의제가 필요한데 사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공교롭게도 북측하고 고위급 접촉이 실제 남북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북측이 굉장히 2013년도 3차 핵실험으로 이제 그 고립적으로 해서 핵병진 노선에 따른 자주적 생존 전략이라는 걸 표방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결사옹일한다는 이런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라든가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을 상세히 얼굴을 맞대고 설명해 줄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교환이 됐을 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정상회담을 하려는 게 이런 거를 추동하기 위한 가장 것과 한반도에서 긴장을 일거해고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정상회담이죠. 그런 층들에서 그런 폭넓은 의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정상회담까지는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 정부가 늘어나면 이산가족 찾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기자의 견해 전망을 들었습니다. 김 기자는 지금 북한군의 이 이상 동향이 회담의 압박을 협상을 위한 위력 과시용의 가능성이 크다. 그쪽에 무게를 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실제 우리 군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은 앞서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고맙습니다.